우리가 흔히 이제 그 건강 기별을 자꾸 과학적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자문을 하는데, 물론 과학적입니다. 근데 그 과학이 어떤 과학이냐 이거죠. 이 세상의 99%의 과학은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기별, 즉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을 그 잣대에다 이렇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생각할 때는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과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은 창조주를 중심으로 그분의 창조를 이해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에 보면은 요새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잘 보면은 너무나 허구가 없어요. 그냥 허구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없고 그냥 자신이 느낀 바를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할 뿐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진화론이 그렇듯이 사람이 근거 없이 만들어 놓은 가설을 가지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진짜로 미련한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하고 그다음에 햇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먼저 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 꼭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용도가 아니죠. 수치료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하는 데도 쓰이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죠. 하지만 오늘은 음용에 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큰 그림을 보면 이 지구상은 71%가 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이 사실은 뭘 합니까? 지구를 씻어줍니다. 계속. 햇볕이 물을 증발시키고 그게 위로 올라가면 찬 공기와 만나서 컨덴세이션, 즉 이제 수증기가 생기죠. 그게 모이면 이제 비가 되는 거예요. 내리면은 높은 곳에서 내린 곳이 비가 점점 낮은 곳으로 그래비티에 의해서 씻겨 내려오면서 지구를 씻어요. 그게 이제 고이고 강이 되고 운반하는 데도 쓰이고 수력 발전에도 쓰이고 바다로도 가고 하면서 우리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물체에 수분을 공급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물을 제가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서 얻는 교훈이 꽤 있습니다. 물은 뭐에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항상. 과연 우리 인간은 그런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부한 사람이 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물은 그래서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또 필요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요.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물은. 그리고 자신이 더럽혀짐으로 남을 씻어주는 거예요. 또한 물은 얼만큼 부드럽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반면에 물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해요. 제가 이제 집에서 봄이 되면 대청소를 이제 외벽도 하고 지붕도 하고 다 이 드라이브웨이도 하는데 뭘로 합니까? 고압 세척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 물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 지구상의 생물체 크게 봐서 동물계가 있고 식물계가 있어요. 그 동물계와 식물계 사이에 주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동물계에서 내뿜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합쳐서 탄수화물, 탄소를 물과 접촉시켰다 그래서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이제 모든 동물계 먹이가 돼서 생명을 살리죠.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 식물계에서 뭘 만들어요? 산소를 공급해줘. 그 다음에 모든 산수화물에는 어느 정도의 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물은 어떻게 보면은 또 동물계에서 배설이 되고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식물계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은 동물계와 식물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물은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이 지구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체도 마찬가지로 71%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관절, 내척수액, 안구, 예? 우리 눈동자 안에 있는 물, 이런 모든 게 합쳐서 겨우 1%의 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굉장히 델리키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면 누가 치명타를 입어요? 잘 사는 사람이 치명타를 입어요?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치명타를 입어요? 조금만 영향이 나빠도 잘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근근히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관절이나 안구 같은 곳에 물은 굉장히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탈수가 되는 순간 관절도 마르고 물도 마르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의 기능을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아서 나중에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천천히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평상시에 물을 5컵 이상 마시는 사람과 2컵 이하로 물을 거의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의 심장 마비로 사망할 확률을 비교했습니다. 당연히 평상시에 물을 5컵 이상, 뭐 굳이 10컵까지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5컵 이상만 마셔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반으로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상동맥이 막히는 게 이제 심장마비잖아요. 근데 이제 막힐 때는 물론 이 다른 이유로 죽상편이라든지 그런 걸로 막히는 수도 있고 혈관이 망가져서 완전히 막힐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혈전,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거기서 생기는 피떡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뭐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게 떨어져 가서 혈관을, 아주 크리티컬한 혈관을 막으면 심장이 이제 부정맥이 오면서 설 수도 있고 그냥 심장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만 마셨어도 죽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 응급실에 이제 중풍이 걸려서 오는 환자들의 차트를 다 리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원 시에 혈액의 점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입원한 다음에 살아서 나가는 확률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물을 잘 마신 사람들의 경우는 설령 중풍이 걸려도 회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혈액 점도 얘기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제 몸무게 70kg인 사람에서는 약 5리터가 이제 그 혈액량입니다. 혈액량. 킬로그램당 한 70cc가 혈액이니까 77에 49에서 5리터 정도가 혈액량이라고 봤을 때 혈액 속에서 55%, 45%는 혈구들이에요. 백혈구, 적혈구, 뭐 혈소판 이런 이 혈구 성분이고 혈장, 액체 성분은 55%밖에 안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물이 90%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 5리터 중에서 결국은 반에 해당하는 2.5리터가 우리 피 속에 물로 존재합니다. 물로. 아시겠죠? 우리 피 속에 물로 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시간 보통 강도의 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땀을 통해서 피부에서 물이 얼마나 빠져나갑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1시간에 2리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5리터의 수액에서 2리터가 빠지면 500cc밖에 안 남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론대로라면 우리는 바로 쇼크에 빠져서 죽겠죠. 1시간 운동하고 죽는다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요. 다소 목은 마를지 몰라도 물 하나도 안 마셔도 삽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빠져나간 물을 어디서 보충해줘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피 속에 있는 그거는 중요하니까 가만 놔두기 위해서 어디서 가져와요? 세포 속에서 가져오고 피부에서 가져오고 관절 속에서 가져오고 안구 속에 있는 아주 미미한 데서 물을 빼간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운동을 참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피부 노화가 빨리 오고 눈에 백내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지만 된다. 더 나가서 피부 미용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물에 관해서는 오늘 이제 햇볕 얘기도 나오는데 이 피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피부에 관해서는 특히 우리가 뉴스타트를 적용할 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거부감을 없앨 수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나온 논문인데 제가 뒷조사해서 혹시 에비앙 그 물 회사에서 돈을 내고 쓴 논문이 아닌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 피부가 건조한 남녀들을 56세 평균 연령인 남녀들을 80명을 모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피부 검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피부 마이크로스콥 같은 걸로 피부 건조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어느 정도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다시 조사해 봤더니 그 사이에 물을 마신 사이에 피부 건조도가 많이 개선됐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을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섬의 클리닉에서 11년간 만 11년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갈 때는 이미 이 건강 강의를 시작한 지 한 4, 5년 됐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뉴스타트를 늘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물, 햇볕 뭐 이런 잔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환자들이 저에게 항상 와서 심심치 않게 저는 뭐 다 얘기만 하고 잊고 있었지만 환자들이 저에게 와서 감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때 닥터 손이 나한테 아주 시리어스하게 물 제대로 마시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그걸 따랐더니 지금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피부를 생각하면 물을 참 제대로 마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뭐 자녀분들 가진 분도 있고 이제 손주들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명석하려면 물을 잘 마시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만성 두통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굳이 편두통뿐만 아니라 두통의 종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물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마시게 했더니 그 두통의 발생률이 줄어들더라라는 논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대사장애 얘기입니다. 잘못된 그 음식에 대한 개념으로 칼로리가 이제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은 칼로리 가지고 음식을 좋고 나쁜 걸 따지게 돼 있는데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칼로리 또는 제로 칼로리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코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나쁘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는 굉장히 단맛이 있어요. 거기에 그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공으로 만든 올리고당이 우리 입에서는 단맛을 느끼게 하고는 들어가서 장에서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살이 안 찐다고 얘기할 수 있죠. 흡수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 흡수 안 되는 그 단맛이 어디에 가느냐?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좋은 세균들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치매, 당뇨병, 간경화, 현대인의 가장 많은 간암의 1번 원인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은 몰라요. 제로 칼로리면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그걸 찾아 마시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맹물, 그냥 자연수로 마시게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뇨가 호전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가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다들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여기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대학에 들어가면 생리학 시간에 대학 안 가도 자연 시간에도 배울 수 있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섬모 세포 코 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점막이 있는 모든 곳에 코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기관지 할 거 없이 이 섬모 세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액을 분비하는 점액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 두 가지가 아주 크리티컬한 필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공해 물질 있죠. 그 공해 물질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게 폐 속에 박히면 결국은 그게 혈관 속으로도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걸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끈적끈적한 데다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섬모들이 바깥을 향해서 물결 치면서 그걸 다 가래로 만들어서 내보내줍니다. 이런 정화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조금만 탈수돼도 섬모들이 다 누워버려요, 그냥. 그리고 점액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방비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기관지, 이 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콩팥이죠. 신장. 신장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쉴 새 없이 24시간 혈액이 돌면서 그 신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키드니 빈이라고 이렇게 그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혈관 덩어리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재봉틀에 보면 실 감아 있는 붓이라고 하나요? 북이라고 하나, 붓이라고 하나요? 거기 안에 실이 감아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서도 잠깐 모식적으로 보입니다만 이 실이 감아 있고 그 주변을 보호만스 캡슐이 싸고 있는데 피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돕니다. 그러면서 필터가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노폐물, 특히 가장 많은 게 우리가 너무 먹고 있는 이 소금기를 포함해서 이 대사 산물들, 그다음에 모든 비타민들, 이런 약재 메타볼라이트들이 다 빠져나가죠.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이 가루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자다가 말고 탈수가 되고 쇼크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이 리업sorptio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흡수예요. 물은 재흡수합니다. 근데 이 물을 재흡수하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여기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길래 더 많은 물인 혈관 속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일이 콩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살리고 있는 콩팥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남도 아닌 자기의 콩팥을 생각한다면 물을 자꾸 마셔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물이 뭐 맛이 없네, 뭐 귀찮네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자기 콩팥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콩팥이 내 생명을 유지해 준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렇죠? 어, 물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그럼 과연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되는가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 성인에서 하루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한번 따져봅시다. 소변으로 보통 500cc가 나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피부에서 증발합니다. 그다음에 호흡을 말을 할 때 말을 안 하더라도 호흡을 통해서 증발돼요. 근데 저처럼 지금 1시간 동안 떠들면 한 200, 150cc는 호흡으로 더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닌 평상시에 활동해서 무의식적으로 insensible loss라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만큼이 나가요. 그리고 대변 중에서도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 안 하고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살아도 숨만 쉬고 살아도 1500~600cc가 하루에 몸에서 나가는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얼만큼이 보충이 되는가?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 누룽지만 씹어 먹어도 그게 포도당을 통해서 분해되면서 한 300cc가 나와요. 우리 하루 중에 먹는 음식에서. 그 다음에 음식 중에 물이 포함되어 있죠. 국도 있고 쑥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야채도 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물 자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따지면은 결국은 한 1100cc가 우리의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 보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빼면 500cc는 모자라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그냥 생활하는 이 사람이라도
500cc의 물은 하루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침대에서 코마로 이제 뭐 혼수 상태에서 침대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숨만 쉬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도 하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얼굴이 화끈거리면 그만큼 더 이바포레이션이 많고 운동도 하고 말이죠. 또 뭘 해요? 지나치게 짠 음식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호식품으로 이제 커피, 차,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좋다고 비타민도 먹고 다른 약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바람이 불면 더 건조해지고 이 수분 증발이 더 많아지죠. 빨래가 더 빨리 말리듯이 우리 피부에서 더 많은 수분 로스가 있죠. 과연 이게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죠. 그러면 500cc에다가 얼마 정도가 우리 보통 삶을 통해서 추가가 더 돼야 될 것인가? 그냥 기초과학자들이 얼음 계산하면 현대들이 먹는 그 음식과 이 뭡니까 소금기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한 2000이 더해져서 2500cc가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2500cc를 먹나요? 절대 못 마시죠. 이거는 그냥 그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꼭 항상 하루에 뭐 1시간 이상씩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커피, 티를 누구나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또 누구나 짠 음식을 피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바람에 더위에 막 이렇게 허걱거리고 하는 환경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다시 제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는 그냥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분들 같으면 1500cc, 남자들 같으면 2000cc까지 마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얼마나 이제 음료를 먹는가. 이제 이거는 맨 밑에는 물이에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들인데, 이 그래프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물이든 모든 음료, 여기선 사실 술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술까지 포함을 했고, 티, 밀크 뭐 다 포함했는데, 전체 포함한 양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여기 70세가 넘어가면은 무슨 얘기냐면 1200cc 정도가 우리 몸에서 수분이 모자라는 상황에 빠진다. 뭐 여자들은 그거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미국인들이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물로만 채워지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음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슬라이드는 못 보여드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음료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칼로리 음료뿐만 아니라 각종 플레이버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음료들이 굉장히 많고 티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커피 종류만 해도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서 사실은 그런 걸 마실수록 물을 더 마셔야 됩니다. 제가 물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마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근데 물론 나이, 성별, 몸무게에 따라 다를 것이고 기후 조건, 운동량,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하는 게 또 두 번째 흔한 질문인데 그냥 자연 그대로의 물이 정답입니다. 시중에 보면 뭐 육각수가 어떻고 자화수가 어떻고 이온수가 어떻고 물은 꼭 데워서 체온의 온도로 만들어서 마셔야 되고 뭐 어떠고 하는 너무나 많은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하기에 중요한 건 공부하는 것이지 어떤 전과가 더 좋고 어떤 연필을 써야 공부 잘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물을 마신다 그러면 자연 그대로의 물을 물론 기호에 따라서 냉장고에 넣었다 마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미지근해야지만 마시기 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기 기호대로 하시면 돼요. 또 어떻게 마실 것인가?
목마르기 전에 마시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뭐냐면 우리 인체가 가장 많이 먼저 망가지는 센스 중에 하나가 갈증 센터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갈증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저희 제가 사는 밴쿠버 지역은 북반구예요. 여기가 미도로 따지면은 이 백두산보다 훨씬 높거든요. 해양성 기후죠 대신. 그래서 여름이면 그렇게 덥지 않고 겨울이면 온화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더위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더위에 예방책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밴쿠버 다운타운에 사는 노인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300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 더위에. 그 더위라는 게 몇 도냐면 뭐 30 몇 도에 40도도 아니고 35도 근처에 가는 더위였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노인들이 갑자기 밖에 나와서 땅 파고 일한 게 아니고 그냥 문 열어놓고 선선한 데 앉아서 소파에서 TV 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앉아서 TV 보면서도 아무것도 불편을 못 느껴요. 그만큼 죽을 만큼 탈수가 돼가고 있는데도 그리고는 결국은 의식을 잃고 돌아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한 컵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물 한 컵만 마셔서도 살 분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죽을 수 있을 만큼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갈증 센터에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선라이트 햇볕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햇볕은 참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반대로 이 세상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그냥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기별에 햇볕이 좋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환자들에게 그냥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뭔가 잘못 전달됐을 때 그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저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제가 꼭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햇볕은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강의하러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둘 다라고 꼭 얘기들을 하세요. 둘 다. 햇볕은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뇌가 된 거예요. 햇볕이 해로울 수 있다라는, 심지어는 해롭기만 하다라는 환자들도 꽤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햇볕이 의의 상징입니까? 악의 상징입니까? 어둠이 악의 상징이고 햇볕은 의의 상징이죠. 이 햇볕을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햇볕은 마치 인류의 적인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여기 잔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거는 말라 죽고 있죠. 어느 게 햇볕 때문이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 햇볕에 타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왼쪽은요? 왼쪽은 햇볕이 없으면 이렇게 되나요? 아시다시피 광합성이 없으면 이 식물계는 살 수가 없고 이 지구에 푸른색은 있을 수가 없어요. 햇볕 때문에 왼쪽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물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해가 좋다고 그랬는데 어느덧 해가 또 나쁜 것으로 이제 인식하고 또 자기는 행동을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클리어 커트하게 햇볕은 이롭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햇볕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농부가 지금 갈라진 밭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해를 원망하나요? 아니에요. 농부만큼 해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겠죠. 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이제 우리가 햇볕으로 인해서 즉 자외선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우리 건강에 세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피부암, 즉 흑색종 또는 멜라노마라고 하는 이 시커먼 이 암이죠. 이 암은 무서운 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 렌즈가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허옇게 되면서 뿌여지니까 이제 시력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용, 피부 기미, 반점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햇볕으로 인해서 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과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 렌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렌즈 얘기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1%가 이 여기 안구에서 맨 안쪽 챔버, anterior chamber라고 하는 여기 그 aqueous humor라고 하는 이 물로 조금 들어 있고요. 관절에 들어 있고 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복강에 조금 있고 심장 그 싸고 있는 막 안에도 조금 있고 늑막에도 조금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윤활 작용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물은 어떤 일을 하냐면 렌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렌즈에는 모세혈관이 없어요. 모세혈관이 있으면 투명하게 볼 수가 없겠죠. 카메라 렌즈처럼 굉장히 클리어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렌즈는 살까요, 그럼? 렌즈도 살아있어요.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에요. 유리 조각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메타볼리즘이 일어나고 거기에선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혈관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바로 여기에 고여있는 아주 미세한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와 영양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얘기해서 아까 경제가 나빠지면 누가 제일 큰 타격을 입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 리저브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을 제때 안 마시고 했을 때 탈수가 없는 누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어요? 렌즈가 타격을 입어요. 렌즈가 타격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몸의 피지올로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렌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렌즈의 백내장은 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는데 백내장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UV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UV가 렌즈까지 돌아가기 전에 다 산란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구 주변에 있는 그 눈물막이 있어요. 눈물막이 위에서 반사됩니다. UV는 뚫고 가지는 못해요. 조금만 이 유리나 뭐 이런 게 있어도 물에서 반사돼요. 그 다음에 이 각막에서 반사되고 그 다음에 이 렌즈 앞에 있는 물에 의해서도 반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UV를 얼마나 햇볕을 맨눈으로 보고 있길래 거기서 백내장이 오겠어요.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을 마치 백내장은 UV 때문에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오류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글라스가 팔리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피부는 세 층으로 돼 있죠. 피하층과 그 다음에 진피와 표피로 돼 있는데 이 표피에서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요. 표피에서 피부암도 생기고 피부 기미도 생기고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표피에는 혈관이 없어요. 렌즈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표피는 먹고 살아요? 진피에서부터 물이 스며들어요. 마치 스펀지 위에 있는 이 씨앗이 그 스펀지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이 발화가 되는 것처럼 이 표피는 진피에서 물이 들어와야 돼요. 즉 진피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은 굉장히 얇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교감신경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추워도 모세혈관이 확 수축을 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긴장해도 수축을 해요. 조금만 운동해도 또 확 열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탈수돼도 이 모세혈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인센시블하게 600cc가 여기를 통해서 날아가는 거를 그거마저 프리졸브 하기 위해서 셧다운 됩니다. 모든 진피에서 모세혈관이 탁 막혀요. 그럼 표피는 어떻게 돼요? 표피는 아무런 산소도 안 가요. 영양분도 안 가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그 아주 기초적인 피지올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햇볕이 UV가 피부암을 일으키는가? 이것은 제가 피부과 양심 있는 의사들이, 리서처들이 만들어 놓은 논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실험실 연구에서요, 실험실 연구에서 피부암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UV, 즉 자외선이 피부암을 만든다는 것을 얘기하려면 실제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람한테 그걸 만들 수 없죠. 그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가지고 해요?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는데 어떤 동물을 써요? 멜라닌이라고 하는 UV로부터, 과도한 UV로부터 차단해주는 색소가 전혀 없는 하얀 하얀 물고기에다가 다량으로 지속적으로 밤새도록 낮 할 것 없이 강한 UV를 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피부에 DNA가 뮤테이션이 돼서 피부암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들을 발표해요. UV는 피부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UV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옷도 벗고 빨개 벗고 매일 살아도 밖에서 그런 UV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현실적인 강한 자외선으로 동물에서 피부암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선스크린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정직하지 못한 목적을 가진 실험이었겠죠. 그렇다면 예방의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한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UV가 진짜로 피부암을 일으키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걸 역학조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UV가, 자외선이 피부암을 일으킨다면 자외선이 많은, 즉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피부암이 높아야 되고, 적도에서부터 멀어지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피부암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두 번째, 피부암은 주로 햇볕이 노출되는 데에만 생겨야 되겠죠? 평생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겨드랑이라든지 어디 그 사타구니나 이런 데서 피부암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관없이 피부암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양심 있는 피부과 의사들이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이겁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노출. 이 두 가지 단어, 반복되는 무분별한 노출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직업적으로 아주 예를 들면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주로 이렇게 높은 데서 UVC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고층에서 일하는 직업 가진 분들, 레이저나 스포츠로 고공에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해양 스포츠에서 막 반사되는 UV를 계속 받으면서 오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반인들이 피부암은 자외선 때문에 생긴다는 이유 때문에 선스크린을 자꾸 발라요. 미국인들이 이제 멜라닌 색소가 적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분들이 뭐예요? 평상시에 살 때는 차 안에서 살고 유리 속에서 살죠. 집 안에서 살고 건물 안에서 일하고 언제 한번 햇볕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휴가를 갑니다. 어디로 가요? 하와이로 가요? 멕시코로 가요? 사실은 멕시코 얘기가 나와서 망정인데 피부암이 급속도로 증가되는 해가 있어요. 그때부터 피부암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멕시코가 관광 사업을 유치하면서 리조트들 만들고 미국인들을 부르기 시작한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커버하고 있다가
어느 날 휴가를 가면 아시죠? 그분들 어떻게 살아요? 그냥 다 벗고 해변에서 막 굽습니다. 몸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더우면 바닷물에 한 번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하루 종일 있어요. 에이시안들은 어디 있어요? 파라솔 밑에 있어요. 햇볕에 안 나가요. 근데 이 백인들은요, 그나마 멜라닌 색소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과다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긴다 이거예요. 무분별한 노출. 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피부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삶에서 이 미국 지도를 보면 피부암이 어디에 생겨요? 이 자외선이 강한 남쪽에 생기기보다는 자외선이 드문 북쪽에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계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피부암은 적고 이 극지방으로 갈수록 피부암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피부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만큼이에요. 무분별하게 우리가 갑자기 노출만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호주도 이제 그 뭡니까? 호주도 태양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나서서 자외선 지수가 어떻고 그러니까 오늘은 선스크린 발라라 뭘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는 이런 걸 보면서 예방의학자가 쓴 논문이 그거예요. 그냥 알기 쉽게 선샤인 바이타민이라고 그랬는데 이 햇볕이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살리고 있고 이런 나쁜 병들을 다 예방해 줌에도 불구하고 고작 그 뭐 피부 뭐 이런 게 가능하다. 뭐 백내장도까지 뭐 그렇게 쳐주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 피부를 아니 그러니까 그 햇볕을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건 참 잘못됐다 이런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해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15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 피부에는 이 면역 세포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면역 세포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 세포, B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공격을 위한 세포들이고 또 일부는 공격을 막는 세포들이 있어요. 공격을 막는 세포들이. 이 두 개의 밸런스 얘기입니다. 햇볕은 이 공격을 막기도 하고 공격력을 이 필요할 때는 공격력을 강화시켜요. 이 독일에서 나온 논문에 보면 이 뭡니까? 극지방으로 갈수록 뭐 유방암, 대장암, 이 전립선암, 뭐 폐암도 비슷해요. 많아져요. 왜 그런가 이거예요. 왜 그런가? 적도지방에선 햇볕이 강한 데는 왜 이런 암들이 거의 드물고 위로 갈수록 많아지느냐 이거예요. 그 논문을 보면은 결국은 자외선이 T세포 아시죠? T세포가 암세포들을 처분하잖아요. 그럼 면역작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극지방으로 가면 특히 제가 사는 곳만 해도 겨울이면 길고 해가 거의 없고 밤이 길고 해가 없고 참 해 보기 힘듭니다.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극지방으로 가면 그게 문제죠. 이제 면역의 밸런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쥐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천식얘기입니다. 자외선을 한 그룹에선 쪼여줘요, 미리. 그리고 양쪽에다가 뭘 주냐면 천식을 바로 유발하는 물질을 피하 주사합니다. 그러면 자외선 전처치를 하지 않은 쥐들은 바로 천식 발작이 일어나요. 근데 자외선을 한 40분 쪼여주고 그 똑같은 천식 유발 물질을 피하 주사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부에 들어오는 UV가 면역을 과도한 이 반응을 억제시켜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천식, 아토피,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류마티스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햇볕을 제대로 쪼임으로 예방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치유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맨눈으로 이제 햇볕이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햇볕이 맨눈으로 들어올 때 들어와서 시신경이
양쪽 안구에서 이 맨 후두 옆에 있는 이 시각중추로 가죠. 긴 코스를 가면서 중간에서 크로스합니다. 그 크로스하는 부분에 있는 뇌세포의 집단이 이 시계 유전자들을 아주 조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 기능의 주기를 조절해요. 밤이면 졸립게 하고 낮이면은 뭐 소화기관이 완성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이 시계 유전자의 시간을 뭐가 조절해 주냐면 햇볕이 낮에 조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제트기를 타고 지구의 반대쪽으로 가면 전혀 밤낮이 바뀌지 않아요. 그랬을 때 교란 작용이 일어나요. 밖은 분명히 밤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자요. 근데 이 시계는 지금 낮 12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가 고파요. 잠이 안 와요. 이런 식으로 낮이 되면 이제 뭐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제트렉이라고 그러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밖에 나가서 해를 자꾸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지 시간에 맞춰지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신경 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계 유전자가 밀집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세포에 시계 유전자가 다 있어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이 시계가 다 이걸 어저스트 해줍니다. 어저스트가 안 됐을 때 어떤 질병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현대인들이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게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데 밖에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햇볕이 부족해요. 낮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특히 노인들 경우는 아주 이 큰 치명적인 좋지 않은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뭐냐면 낮과 밤이 바뀝니다. 그래서 밤이면 잠이 안 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많은 병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들이 결국은 이 낮과 밤의 주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템퍼런스 아마 다음 시간이 되겠네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혹시 이 잠이 이제 나이 들수록 굉장히 중요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큰 문제고, 오늘도 제가 양론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그 노인분 중에 몇 분이 잠 못 자는 거를 이제 호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멜라토닌이 이 송과샘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수면을 유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낮에 햇볕을 많이 볼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확 나와요. 어두워지면. 밝을 때는 안 나오다가 어두워질 때. 그래서 밤이면 어두워져야 돼요. 어두워질 때 이제 확 나오고 그러면 졸음이 쏟아지고 잠이 드는데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잠을 두세 시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퀄리티가 안 좋아. 그래서 효과가 두세 시간밖에 못 가더라. 즉 멜라토닌의 퀄리티는 어디서 오는가를 봤더니 밤은 어두워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밤은 어둡지 않아요. 낮보다 더 밝게 집안에 불을 비추고 태양빛보다 강한 이 밀리언즈 픽셀의 그런 LED 모니터들을, 특히 핸드폰을 침대에서까지 보면서 이걸 계속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죠. 멜라토닌 퀄리티가 떨어지고 수면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이팅게일이, 그러니까 뭐 간호사의 어머니라고 하는 나이팅게일이 이 굉장한 여자죠. 이분이 왜 이 간호사의 어머니라고 하냐면 이 책을 썼어요. 여러 가지 그 크리미아 전쟁이든 여러 전쟁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들을 돕고 하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선한 공기 다음으로 이런 만성 질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접 조이는 햇볕이다. 근데 이 여자가 이런 만성 질환,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결핵약이 없고 그럴 때 결핵 환자들이 오면 집에서 격리돼서 이제 옵니다. 강제로. 이렇게 요양원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환자들은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정서가 밝을 리가 없죠. 옆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인생 끝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매일 이 간호사들이 낮이면 아침이면 내서 이렇게 햇볕에 쪼이게 하고 저녁이면 들여놓고 하니까 점점 이분들의 정서가 밝아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핵만 낫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햇볕이 영혼의 색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조각한다. 사실은 영혼을 조각한다라는 게 요새 나오는 포토 뉴럴로지의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햇볕을 받음으로 뭐 여러 가지 정서뿐만 아니라 이 치매 예방 뭐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도 보면은 이제 우울증 환자들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광선 치료, 햇볕 치료, 어떤 분은 항우울제만, 어떤 분은 약을 쓰면서 광선 치료를 더 했을 때, 가짜 약물을 썼을 때 비교를 해보면 광선 치료한 부분이 햇볕 치료가 결국은 약물보다도 우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햇볕의 중요한 면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파일을 받으시면 보시는데 이 멜라토닌, 바이타민 D 사실 햇볕 그러면 사람들이 바이타민 D 저 먹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바이타민 D는 가짜죠. 햇볕이 주는 효과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암 예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이고요. 그 밖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햇볕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햇볕이 진짜로 우리 피부암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백내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기미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어느 정도 감이 오신다면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이렇게 하진 말아야 돼요, 최소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마치 햇볕이 벌레인 것처럼 하는 이런 개념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를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에게 모두 똑같이 이런 구릿빛 피부를 강조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하지만 저런 구릿빛 피부가 제가 선망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저는 살고 싶어요. 해가 얼마나 귀중하고 사실은 구릿빛 피부가 잡티가 없어지고 깨끗해집니다. 더 좋아져요. 피부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실 때 굳이 뭐 화이트인이 여기에서 썼지만은 오늘 얘기한 정결한 물,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햇볕을 얘기할 때는 아까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라기서 얘기했지만 치료하는 귀중한 햇볕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죠. 햇볕은 진짜로 병을 낫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물을 마실 때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장기들 특히 콩팥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또 심장이나 뇌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우리 장기들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마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장기들이 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이 뭐가 이해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냥 이 생각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맛과 여기에만 집착하는데 사실은 목 아래 부분도 나죠. 그래서 햇볕은 생명의 근원이고 이게 면역 강화뿐만 아니라 면역의 밸런스도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햇볕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햇볕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넓은 영역을 가급적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노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다 가리고 살고 실내에서 살기 때문에 햇볕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어요. 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쫓기면서 또 강의를 한 게 참으로 죄송하고요. 하지만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좀 내용을 줄여서 좀 천천히 강의를 했으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그 질문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